어느 맑고 조용한 달빛의 밤, 4명의 영웅팀이 S급 괴물인 파니와 맞서고 있습니다. 이 늑대는 도시를 폐허로 만들 정도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을의 주민들은 괴물에 맞서기 위해 그들이 가진 모든 돈을 모아 화룡을 고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이 팀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전투를 이끌고 있는 것은 나머지 3명입니다. 펜지는 꽁꽁 묶인 상태에서 비범한 힘을 발휘하여 탈출합니다. 다행히 팀에는 훌륭한 치료사가 있어 그녀의 부상을 순식간에 회복시켜줍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검사가 결승타를 날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팀장은 그렇게 돌진하여 강력한 일격으로 괴물을 처치합니다. 그때 모두의 시선은 조용히 지켜보던 동료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깨어나 보니 모든 것이 해결된 상태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이제는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환호합니다. 다음 날, 영웅팀은 초대받아 음식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제공된 음식은 아주 평범한 것들로 팀장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는 무언가 특별한 요리를 부탁하지만 오늘이 그가 만든 음식을 마지막으로 맛보는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쓸모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혼란스러워합니다. 팀장은 그가 슬림 하나도 처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을 품습니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고급 마법사가 필요하고 팀 구성원 수가 최소 4명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가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요리와 빨래 같은 잡일만 해왔습니다. 혼자 남고 싶지 않아 간절히 부탁하지만 팀장은 그를 차갑게 밀쳐내고 맙니다. 결국 그는 슬픔에 잠겨 혼자서 떠나야 했습니다. 며칠 후 민도시로 돌아온 그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는 협회에 들어가자 친절한 접수원이 그를 맞이합니다. 그가 이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면접을 요구합니다. 미는 자신이 15세이며 신산 지역의 하마을에서 태어났다고 소개합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거의 방문하지 않는 외딴 곳입니다. 그가 활용해서 일했었다는 사실을 듣고 접수원은 놀라워합니다. 영웅팀은 매우 유명하고 최근 SS급으로 승급됐다는데 미는 그나마 쓸모없어서 해고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래도 그의 경력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듣고 미는 자빌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다음은 능력시험 시간입니다. 각자는 신의 축복을 받게 되며 협회는 모험가들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장소입니다. 미는 흥분한 모습으로 자신이 강점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합니다. 협회는 G부터 SSS까지 등급을 매깁니다. D급은 강철을 베지 못하지만 A급이면 가능하죠. 그러나 검사 결과 미는 모든 능력 지수가 최하 등급으로 나와서 정말 황당합니다. 그래서 접수원은 그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전투 능력이 전무하다 보니 현재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체 노동은 가능하니 미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샌드백을 들어보라고 하며 미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겨우 잠시만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샌드백은 마력을 흡수해버리는군요. 접수원은 그가 약간의 힘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건설 일에 가라고 합니다. 국경 근처의 한 마을에서 성벽 수리를 위해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하니 미는 즉시 동의합니다. 더 좋은 선택이 있을까? 우편으로 추천서를 들고 관리자를 만나러 간 후 그는 단지 임시노동자로 여기 온 것임을 알게 된다.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 인력이 부족하니 수락하게 된다. 비록 그에게는 근육이 보이지 않지만 말이다. 관리자는 그 젊은이에게 시멘트를 섞고 벽에 바르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는 시멘트에 마력을 부어야 하는지 궁금해하며 내가 태어난 곳에서는 늘 이렇게 한다. 3시간마다 누군가가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러 오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울 수 없고 최소한 반통은 작업을 해야 하는 규칙이 있다. 마력이 필요한지 물어볼 틈도 없이 그 사람은 떠나버렸다. 그들은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자신이 관리자의 눈에 쓸모없는 존재로 비치고 있다는 생각에 그는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3시간 후 형이 돌아왔을 때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든 할당된 지역을 고쳤기 때문이다. 원래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시멘트가 다 떨어져서 이만큼밖에 못했다. 중요한 것은 민이 자기 자신이 한 달 동안 신명의 속도로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그렇게 높은 곳의 부분들을 고쳤는지 물어봤더니 그는 나무 막대를 사용해 시멘트를 위로 굴려서 올렸다고 말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는 해냈고 형은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다. 얼마나 여기서 일할 계획인지 물어보니 일주일 정도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빨리 작업을 하니 돈이 없어서 바로 쫓겨났다. 현재 관리자는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협회와 나중에 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었기 때문에 형은 계속 그를 붙잡을 수 없었다. 원래 벽수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 할 일이 없으면 그들은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민이 너무 빨리 작업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해 불평했지만 민은 자신이 빨리 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형은 민을 SSS 등급으로 평가하며 그는 이곳을 떠나 수도로 가서 일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그 후
그는 협회에 돌아가 자신의 무능함을 이야기하며 쫓겨났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너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한 소녀가 이를 도와줄 사람을 찾으러 왔으나 돈이 많지 않아 조금 힘든 상황이었다. 미는 그 소녀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다. 리셉션 친구가 달려와서 그 귀여운 아가씨가 광산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지만 급여는 작업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고 하니 조건이 너무 비합리적이라 아무도 감히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아무것도 채굴하지 못하면 굶어 죽게 되니까. 그 소녀는 일주일 후에 자신이 찾은 광산이 압수될까 두려워서 지금 당장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듣고 미는 경험이 좀 있다며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요청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광산에서 일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알고 있었다. 리셉션 친구는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 소녀는 처음에 이 아이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 거절했지만 결국 할 수 없이 민이 도전해보도록 허락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광산을 개발해왔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접수원은 실패하면 한 푼도 받지 못할까봐 걱정했다. 처음에 그녀는 이 아이가 너무 약해 보여 거절했다. 접수원은 난쟁이족을 고용하려면 적어도 10골드를 내야 한다고 말하며 어쩔 수 없이 그를 시험해보자고 설득했다. 청년은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며 접수원에게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셀은 그가 참 착하고 게다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며 기술원에서 누나들을 돌보기 했다기라고 상상했다. 동료가 건설 일용직에서 받은 영수증을 건네주며 200골드를 받았다고 했을 때 셀은 믿을 수 없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니. 모래주머니에 걸려 넘어졌는데 알고 보니 이건 평범한 모래주머니가 아니었다. 이건 마력을 측정하는 도구였다. 마력이 많을수록 들었을 때 무거워지지만 보통 사람은 아무 반응도 없었다. 이때 셀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가 든 모래주머니가 매우 무거웠으니 엄청난 마력을 가진 것이다. 그 자신도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그렇게 청년은 산 위로 올라가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일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중요한 건 이곳에 오두막이 하나뿐이라 여자가 함께 자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귀여운 율리치아와 오두막을 같이 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농담하는 줄 알고 놀라 반응했다. 그는 세계 곳곳을 다녀봤다며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당황해 그만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그가 초대받아 밥을 먹을 때 매우 기뻐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든 적이 없었으니까. 밤이 내려앉고 잠깐 눈을 붙였을 때 그가 깨어났다. 돌아보니 율리치아가 속옷만 입은 채 몸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세상을 돌아다니며 누구보다도 그녀가 아름답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당황하며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했다. 미는 이후에 초대받아 즐거워하며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요리해주는 것에 기뻐했다. 자신은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요리해주기만 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져 잠시 눈을 감았지만 곧 민이 잠이 깼다. 돌아보니 유리시아가 속옷만 입고 몸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민은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너무 무신경한 것 같아 아마 그녀는 이미 신체적으로 힘든 상태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민은 밖으로 나가 잠을 자러 갔지만 사실 이는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었다. 유리시아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했고 일주일 동안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민이 친절하고 특별히 귀엽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민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시간이 남아 민은 그녀의 옷을 수선해 주었다. 그들의 목표는 일주일 안에 10개의 금화를 찾는 것이었고 그녀에게 어디서 캐기 시작할지 물었을 때 그녀는 무작정 캐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민은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어떻게 광물을 찾을 수 있을까? 시작하기 전에 민은 주변을 돌아다니며 미리 찾고 싶어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적합한 채굴 장소를 찾았다. 그는 단순히 망치를 사용하여 바위의 겉부분을 쪼개어 보석을 얻었다. 큰 하나는 3금화에 팔 수 있으며 몇 시간 후 미는 많은 양을 얻었다. 그녀가 팔 수 있는지 물었지만 그는 거절했다. 유리시아는 이것이 그가 찾은 것이라서 자신이 모두 가져갈 것이라고 오해했다. 그러나 미는 먼저 그 가치를 높이고 싶었던 것이다. 그 보석을 마력 결정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은 왕국에서 10명도 되지 않는 마법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미는 하나를 완성하였고 그녀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그가 그것을 매우 간단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니 거의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이뤄냈다. 다른 사람들은 최소한 1시간은 걸려야 하는데 그는 단 몇 초 만에 해냈고 또 마법사들이 마력을 1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었다. 유리시아는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충분히 캐서 그녀는 그날 저녁에 바로 팔고 싶어 했다. 미는 여기서 기다리자고 제안했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마법 결정이 팔린 후 내일 아침에 돌아온다고 약속했다. 판매하러 가자. 사람들은 허가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이곳이 막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고 대답했다. 누가 출처를 물었을 때 그녀는 민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거래를 거부하고
왕실 소속의 모험가 배지를 꺼내어 곤란한 일을 피했다. 이곳에서 판매할 수 없으니 그녀는 아는 사람의 곳으로 이동했다. 처음에는 이것이 큰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확인해보니 한 개가 19마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것보다 10배 더 많은 마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에너지가 새지 않도록 정교하게 처리되었다. 결과적으로 유리시아는 50개의 비슷한 것을 팔아서 500금화를 받게 되었다. 그녀는 제작자의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며 이 가게에서만 판매해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상급자들이 이 물건이 시장에 널리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리시아는 협박을 당해도 제작자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왕실을 위해 일하지 않기 때문에 명령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방법이 없어서 친구의 입장으로 조언하고 제작자가 이 나라를 떠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자신이 민에게 왕실의 칭호를 수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만약 왕이 중요하게 여긴다면 아마도 백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 날 그녀가 돌아오니 민은 집을 하나 지어 놓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녀는 어떻게 하룻밤에 그렇게 해냈는지 물었다. 민은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그의 고향이 온통 괴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다. 장면이 바뀌어 불사조팀은 민을 쫓아낸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들의 힘이 줄어들어 불을 만들거나 회복할 수 없었다. 모두가 싸우고 있는 중에 남은 한 명이 이 팀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이 있는 작은 집으로 돌아와 유리시아가 자신이 초대받았고 귀족처럼 대접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유를 물었다. 그녀는 그가 만든 마법 결정의 평가를 맡은 왕궁의 마법사가 흥미를 느껴 초대했다고 말했다. 민은 잠시 고민한 후 거절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직위에서 일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은 불사조팀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채굴장에서 일을 하다가 쫓겨날 때까지 하기로 했다. 그 말을 듣고 유리시아는 기뻐했다. 마법 결정이 세금 납부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했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계좌에 송금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가치에 대해 잘 모른 채 유리시아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돈이 부족했지만 그렇게 큰 돈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녀는 민이 이곳에서 더 오래 일해주기를 바랐다. 그 말을 듣고 민은 오늘 좋은 강맥을 발견했다고 기뻐했다. 그는 잠자리와 식사 문제에 대해 물었고 민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어제 6시간 잤다고 말했다. 사실 불사조팀에서 활동할 때 하루에 4시간밖에 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다. 민은 유리시아가 자신 때문에 실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휴식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이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오해는 유리시아를 무력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 좋은 장소에 도착한 민은 그녀에게 아래로 파도록 안내했다. 그리고는 50m 이상 깊이 파지 말라고 조심스럽게 경고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는 더 많은 결정이 있는 다른 장소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오후 늦게까지 작업을 하다가 유리시아가 결국 꽤 큰 원자재를 발견했다. 그는 활용화팀에서 하루 동안 일하며 단 4시간만 쉬었다. 허드렛일 담당이라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율리치아가 자신에게 실망한 것 같아. 휴식 시간을 보상하며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오해는 에이시아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그냥 내버려뒀다. 좋은 장소에 도착한 후 그는 그녀에게 50인 이상 파지 말라고 조심스럽게 경고하며 땅을 파도록 안내했다. 아무도 하루 만에 그렇게 깊이 파지 못했으니까 그는 더 많은 결정체가 있는 다른 장소로 갈 예정이었다. 그렇게 일하다가 늦은 오후에 율리치아가 꽤 큰 원료 덩어리를 발견했다. 계산해보니 3골드 이상에 팔 수 있어 매우 기뻐했다. 그가 마법 결정체로 변환해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그가 광산 작업하는 곳으로 갔다. 예상대로 그 미친 녀석은 어떤 방법인지 하루 만에 터널을 완성해버렸다. 정말 대단했다. 안으로 갈수록 공간은 점점 넓어졌다. 어떻게 하루 만에 그걸 완성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갔다. 마침 청년이 와서 그녀를 찾고 있다고 하면서 손에 광석을 한가득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버릴 물건이라고 말했다. 율리치아는 왜 반짝이는지 스스로 의아해했다. 청년은 그게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서 버렸다고 했다. 알고 보니 그건 금이나 백금보다도 귀한 무린 광석이었다. 그의 마을에는 이게 너무 많아 어디서든 볼 수 있어 자주 버리곤 했다. 이 말을 들은 율리아의 표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 광석은 전 세계에서 극히 희귀한 종류였다. 그녀가 더 물었더니 그가 찾고 있던 것은 바로 오리안크롬이었다. 저 아이는 전설의 광석이라고 생각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신들의 금속이라 부른다. 하지만 엠에게는 단순히 파면 나오는 것일 뿐이었다. 보통 7km를 파면 나오는데 그가 바로 그렇게 했던 것이다. 갑자기 이시아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이 청년은 단지 8시간 만에 7km 이상의 터널을 파냈을 뿐만 아니라 이 정도 되면 그녀는 더 이상 놀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는 터널을 뚫는 일을 쉽게 여기고 원래대로 되돌려야 하냐고 묻자 그녀는 그냥 이렇게 두면 괜찮다고 대답했지. 일주일간의 채굴 작업이 끝난 후 M은 다시 도시로 돌아가
다른 일을 찾아야 했어. M이 만든 환상적인 터널 덕분에 현재 도시 간의 이동이 매우 간편해졌지. 그때 시티는 화롱이와 다시 만났어. 왜 여기 있냐고 묻자 그녀는 더 이상 그 모임의 일원이 아니라고 했지. 잃어버린 이후 많은 일이 있었고 팀장은 형편없는 음식을 만들어내며 계속 난동을 부리다가 식당에 돈도 주지 않았어. 결국 그는 수배를 당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만만했지. 게다가 그는 반다나에게 M을 찾아오라고 시켰어. 그는 이 멍청한 팀장의 소녀가 매우 똑똑하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그녀는 잠시 동의한 후 이동을 빠르게 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이동석을 가져갔지. 그 직후 군인들이 쳐들어와 그녀를 잡아갔어. 그녀는 말리 피시가 교회에 소환되어서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어. 그렇지 않았다면 멍청한 팀장과 함께 잡힐 뻔했지. 화롱의 시절은 이제 끝났어. 그녀가 여기 있는 이유는 사실 자기 자신이 그런 혼란에 엮이지 않으려는 것이었지. M은 그녀도 쫓겨났다는 사실에 슬퍼했어. 이 순진한 남자는 화롱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겠지. 그녀가 이유를 묻자 그는 곤노바를 매우 존경하며 그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다고 했어. 반다나는 그를 완벽한 방패로 여기고 있지. 그는 현재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친한 지인이 심각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며 일자리를 소개해주기로 했어.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일하며 돈을 벌게 되었지. 그곳은 허가받은 15개의 제작소 중 하나로 그곳에서 일하게 되면 사회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이지. 이곳은 약품과 마법 장비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곳이야. 정식 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사제 제작자라고 불리며 그들은 국내에서 배급 및 발전할 권한이 있어.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되다니 정말 좋았지. 도착해보니 그의 상상이랑은 좀 달랐어. 그가 문을 두드리자 한 소녀가 나와 인사했는데 그는 꽤 놀랐어. 그녀는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자신과 같은 요정족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지. 그는 사과하며 자신을 코트라고 소개했어. 그녀가 대사제 제작자냐고 묻자 그 사람은 외출 중이라고 하더군. 매네는 보조인데 그가 여기서 일을 하러 온 걸 알고 기뻐했지. 그래서 그녀는 그를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살펴보았어. 코트는 이 집이 왜 이렇게 더러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오늘의 일은 이걸 치우는 것이었지. 그는 작업실에서 일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집안일을 도와야 하다니 여전히 기꺼이 동의했어. 그는 30분 만에 손끝에서 새로운 것처럼 깨끗하게 만들었지. 그 후 그는 매넨에게 다음 작업이 무엇인지 물어보러 갔어. 그런데 그는 한 여자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지. 그 아가씨는 그를 보고 누구냐고 물었고 그는 부끄러워하며 오늘 여기서 일할 것이라고 소개했어. 그는 그녀의 배에 있는 문양을 보고 그것이 저주임을 알아차렸어. 이 순진한 소녀는 본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도와주고 싶었지. 저주에 대해 간단히 점검한 후 그는 그녀가 많은 상처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아마도 아프다는 감각조차 잃어버린 것 같았지. 다행히도 그녀는 여전히 밥을 먹을 수 있기에 코트는 죽을 고생을 할 것을 결심했어. 장면이 유리시아와 미미코로 전환되면 그녀는 M이 발견한 희귀 광물에 대해 설명하며 그 가치는 적어도 5만 금이라는 것을 추정했어. 이건 정말 미친 일이야. 유리는 그 미드린을 쓰레기 금속으로 여겼지. 미미코는 오리안 구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 만약 그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 분명 큰일이 날 거야. 운 좋게 M은 납치되어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나쁘면 암살당할 수도 있어. 그녀는 그를 괴물 소년이라고 인정했어. 왜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숨어 지낼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지. 유리시아는 그가 화롱에서 자비를 하면서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 미미코는 팀장이 어디든 수배되고 있다고 전했지. 유리시아는 M을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묻자 그는 그를 대사제 제작자로 만들어서 주목을 피해주려고 한다고 말했어. 문제는 그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코트는 자신의 능력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타입이거든. 그는 항상 자신을 과소평가하곤 했지. 다시 그 소년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는 이제 죽을 끓여서 완성했어. 여기에 주인도 와서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지. 그녀의 이름은 오피리아였고 M이 저주에 걸린 소녀를 만났다고 하자 그녀는 그를 쫓아내려고 하며 그 소녀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어. 일을 마친 후 M은 자신이 받은 돈이 너무 많다고 느꼈어. 오피리아는 그녀의 소녀와 외부인이 접촉하게 한 자신을 자책하며 현재의 저주의 부식 과정을 늦추기 위해 매우 바쁘다고 했지. 그녀는 그 소녀에게 죽을 가져다 주었고 그 소녀는 배가 계속 울었어. 황금빛 향기가 죽의 냄새를 더 식욕돋게 했다. 독이 있는지 시험해보려 했지만 그녀는 그 청년을 믿어 거절했다. 비록 한 번 만났을 뿐이지만 그에게서 강한 안심감을 느꼈다. 게다가 이 몸은 저주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기에 독에 걸려도 상관없었다. 적어도 이번엔 누군가를 온전히 믿고 싶었다. 오피리아는 이 말을 듣고 학생이 만든 죽을 맛보게 했다. 한 숟가락을 먹고 금발 소녀는 정말 훌륭하다고 칭찬했지만 곧 고통에 휩싸여 쓰러졌다. 오피리아는 리스의 뜻에 따라 음식을 준 것이 잘못임을 깨달았다. 음식에 독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잠시 후 그 소녀는 갑자기 회복하며 저주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회복 속도에 선생님은 믿을 수 없었다. 장면은 저주를 걸었던 자들의 뒤편으로 전환됐다.
저주가 풀렸다는 소식을 들은 주모자는 즉시 리스 공주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밤이 되자 그 커플은 미미코의 가게에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다. 공주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절했다. 그들은 리스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지만 왜 직접 찾아왔는지는 알지 못했다. 오피리아는 리스가 강력한 저주에 걸렸던 작은 사건을 상세히 설명했다. 누군가가 프랜시스 왕과 공주 리스, 두 나라 평화의 상징인 그녀를 암살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즉, 이 관계를 깨트리려는 음모가 있다는 뜻이었다. 미미코는 친구가 회복되어 기뻐하며 이들이 찾아온 이유가 저주를 풀어준 청년 코트를 찾기 위함임을 알았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